혹시나 밖에 계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요, 마지막 세션, 마지막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안내 행사 진행요원께서는 혹시나 안쪽으로 좀 입실을 부탁드리고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도 역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밥상에서 나타난 과학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고요. 굉장히 흥미가 있지 않으싶은데 금방진영 시장입니다. 발표자는요, 홍계선 작가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나 승 작가님 어디 계시나요? 네, 승 작가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 작가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낸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늘 한국인이 한반도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생존 투쟁을 한 결과 우리가 어떠한 한식 밥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주제는 한국인의 밥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에 드러난 생존 투쟁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개업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아까 제가 이 컨벤션 홀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아는 기자나 정치인들로부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다가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난리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난리들이 많았습니다. 612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을 했는데요. 그 침공군의 숫자가 수서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록했어요. 113만 명 넘어요. 여기서 네호아가 이끌고 와서 고구려 땅에 상륙한 수군 10만 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23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2억 5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였던 시대에 123만 명이 쳐들어가고, 실제 그들을 보급하는 군량을 내는 보급 부대는 그 2배라고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70만 명이 쳐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요즘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때 고구려가 수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고구려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고구려는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어요. 이때는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중부의 많은 땅을 신라에 빼앗긴 상태에서 수나라의 2차 고구려 침공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힘든 순간들을 많이 견디는 민족인 만큼 이번 개헌사 때 이런 국정의 혼란, 이런 것들도 결국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지 않을까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맥을 보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자 한반도는 70%에서 80% 사이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평야지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평야지대에도 다 산맥이 이어져 있어요. 저 평야지대를 보는 것, 평야지대를 보는 데서 다 농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산맥은 위에 보면 개마고원이 보이고, 이 한반도의 등줄이라고 하는 태백산맥이 동쪽에 쭉 내려왔죠. 이 태백산맥은 동쪽에 있습니다. 즉 동쪽 바다에서 뜨는 아침 해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다른 수많은 산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D 지도, 저는 항상 3D 지도를 요새 권하는데, 우리가 2D 평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산맥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늘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맥들이 만드는 그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평한 땅이라고 해서 다 쌀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 같은 걸 하는 거죠. 잣나무를 심는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일조량이 받쳐져서 본격적인 쌀농사가 가능하다는 저 중에서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토양의 질이 낮아요. 한반도를 상징하는 안반이 뭡니까? 화강이죠. 근데 두 번째는 편마암입니다. 편마암은 화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단한 돌인데요. 이 돌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굉장히 높게 솟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 흙층이 굉장히 낮아요. 한반도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서 등산이나 트레킹 하다가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느낌이 달라요. 뭔가 넘어질 때 푹신푹신합니다. 한국은 땅이 굉장히 거칠고 단단해요. 더욱이 이 화강암이라고 하는 돌은 이 배수는 좋습니다. 비가 오면 이 배수는 좋아요. 물을 잘 땅 밑으로 흐르게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화강암은 농사가 가능한 땅의 흙의 영향을 계속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 농사 짓는 땅의 지력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소모돼 왔던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농사 사실 힘든 땅이에요. 그렇다고 목축이나 유목이 되는 땅도 아니에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쌀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도시인데 역설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쌀농사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작 가능한 농경지가 적기 때문이에요.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 농사는 전 세계 모든 농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물은 풍부하죠. 물은 풍부한데 그 풍부한 물을 흐르는 물을 가두고 그것을 보호까지 연결시켜서 2차 가두고 그것을 논에 흘려보내서 농사가 가능할 때까지 논을 축축하게 적시는 일에는 정말로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한반도 문명은 쌀 생산에 가장 불리한 농경 문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 지도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쌀농사 문화권입니다.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북쪽은 밀농사 문화권이고요. 남쪽은 쌀농사 문화권인데 중국의 황제 입장에서 보세요. 중국의 황제 입장에서 가장 많은 면적에 쌀농사를 짓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인구는 곧 국력인데 쌀농사를 짓는 곳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구를 중국의 황제는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저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은 저기까지가 진심으로 한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쌀농사 문화권의 최북단이 우리나라 쌀농사 최남단하고 겹치죠. 사실 한반도는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억지로 성공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는 다소 모순적으로 드리는 걸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쌀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지만 단위 면적당 노동량도 가장 높습니다. 노동집약적이라고 하죠. 쌀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작물이에요. 얼마나 노동집약적이냐면 전근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밀농사를 짓는 농부와 유럽의 농부 중에 되겠죠.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으면 밀농사를 짓는 한 사람의 농부보다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노동량이 3배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3배가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땅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농사는 쉬워요. 그 땅을 그냥 내버려둬도 농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정말로 촉박한 곳에서는 거기서 쌀을 생산되게끔 만드는 작업에 더 많은 노동력을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
전통적인 밀농사 문화권의 밀농부보다 우리나라의 쌀 농부가 노동량이 최소 8배 정도로 적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 다 같이 일렬로 줄을 서서 품앗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하는 장면이죠. 쌀농사 문화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특히나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의존성이에요. 우리는 이웃에 의존해야 됩니다. 내 땅에서 남들이 와서 같이 모내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남들 땅에 가서 남들 논에 가서 똑같이 현실적으로 노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즉, 한 6인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6인의 노동력으로 6명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돼요. 나도 남에게 손을 빌려줘야 되고요. 이게 품앗입니다. 그래서 쌀이 생산되는 것도 한정적이죠. 쌀이 생산될 수 있으면서 있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가두고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적이죠. 그리고 내가 짓는 농경지와 내 집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논까지 왔다가 오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국의 전통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여기에 마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펜션 짓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펜션을 짓고 나면 다 녹슬고 썩고 난리가 납니다. 양심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원래 있던 전통 마을이 다 명당이에요. 마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마을이 생깁니다.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됩니다. 집단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쌀농사를 짓는 곳은 대체로 세계적으로 이기작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같은 작물을 한 해에 2번 생산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작이라고 하죠. 이기작을 합니다. 3기작 하는 것도 많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기후, 온도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기작을 하는 데가 옛날부터 적지만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평야의 넓이도 크고요. 평야의 질도 좋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80%, 70%라고 하지만 일본에 있는 평야를 다 합치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평야의 질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쌀 생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전통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쌀 농사만으로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비극은 사실은 1기작이 아니라 0.7기작, 0.8기작이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있어도 남는 쌀을 보관해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에 다시 모든 걸 잃고 제로에 있어야 됩니다. 집도 떠내려가죠. 태풍이 와서 수해가 나요. 그 상태에서 쌀만으로는 내가 쌀을 생산하는 농부인데 보통 내가 쌀을 생산하는 농부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쌀만 생산하면 되죠. 그 쌀을 먹었습니다. 쌀이 남아요. 남는 쌀을 물물교환에 쓰기도 하고 화폐로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성, 정상성이 없었어요. 쌀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쌀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봄에는 나물 들으러 가야 돼요. 낚시도 해야 돼요. 굶주릴 때는 좁은 모피도 캐먹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가 참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저만큼 날것에 일차원적이고 세속적인 속담이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가친척이 부자가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뭐 먹을 게 나와도 나한테 나눠줄 것이고 잔치를 해도 일 좀 불러다가 일 좀 시킨 다음에 먹을 거 나눠줄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다. 저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농경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척박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제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촌이 암에 걸리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사촌이 나보다 못 살게 하죠. 한국인이 인간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지긋지긋해요. 한국인을 좋아하면서 싫어요. 너무나 가까이 면밀한 관찰을 하면서 붙어 살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숭고하지 않은데 남도 숭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한국인이 꾸는 꿈. 한국인이 꾸는 꿈은 내 일가 지쳐 친구들보다 높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 거죠. 동창회 벤치를 끌고 나가서 그랜저를 끌고 나온 친구들이 알아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 내 자식이 내 사촌형 자식보다 일가 친척들이 명절을 모였을 때 내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걸 원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인은 인간은 지긋지긋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 깊게 질문하지는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대학 타이틀을 갖기를 바라지 남의 자식이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감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경에 빠지거나 죽을 위험에 빠지면 굉장히 불변에서 헌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하는 우리는 고도의 집단 노동성에 의존해야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촌은 땅을 사도 안 되지만 죽어서도 안 돼요. 내 돈에서 일해줘야 될 거예요.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하겠지만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책 관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한국인만 갖고 있는 정책법이 있어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중국의 100만 대군을 상대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한 민족을 바라볼 때 한 민족을 분석할 때 그 민족성은 그 사람들의 생존법, 생활법과 그 사람들의 전쟁법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은 한국인의 박사님과 먹고 사는 얘기만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쌀에 올인하는 민족인데 쌀은 굉장히 특이한 곡물이에요.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과 곡물이 뭐가다면 이제 곡물은 보관성이 좋은 거죠. 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곡물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여러분 인간의 주식은 원래 맛이 되게 없어요. 맨밥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죠? 식빵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주식이 왜 맛이 없냐면 풍미가 있잖아요. 주식이 풍미가 있으면 금방 물려서 그 주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쌀, 밀, 그다음에 옥수수, 아프리카지로 가면 카사바, 감자 이런 것처럼 맛이 밋밋해야지만 주식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유목민, 지금은 몽골 이런 유목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상태로 우리는 그 몽골 문화를 가고 있죠. 왜냐하면 몽골 음식점에 가면 굉장히 푸짐하게 양고기를 이렇게 기름진 양고기를 우리는 사 먹을 수 있지만 원래 유목민들의 원형은 시베리아의 술록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술록을 조리하지도 않고 술록을 다 육회로 먹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목마를 때는 술록에 피를 넣으셨죠. 술록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고기가. 그렇지만 맛이 없고 질긴 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물리지가 않아서 원래 유목민들의 주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쌀은 형태 그대로도 맛있는 특이한 곡물이에요. 여러분, 빵은 밀의 모양이 사라졌잖아요. 밀, 보리, 기장, 수수, 조, 피, 옥수수, 빵, 떡, 술, 죽의 형태로 먹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옥수수는 그대로 먹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옥수수의 원산지는 중남미예요. 원래 지금 멕시코, 페루 이런 옛날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스텍 문명에서 원래 옥수수를 키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옥수수를 말려서 빻은 다음에 보관을 하다가 물반죽을 해서
빵이나 떡처럼 만들어 먹었어요. 일종의 전병이죠. 또띠아라고 하는 것을. 예, 그 또띠아에 그 만두처럼 속을 이렇게 올려서 감싸 먹으면 타코가 되는 거고요. 그걸 기름에 튀기면 나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 곡물은 인류 역사상 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은 쌀 중독이었어요. 옛날에 청나라 학자가 우리나라에 사시러 와서 조선의 쌀밥을 먹어보고 감탄을 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밥짓기를 정말 잘한다. 쌀이 다 바닥에 살아있으면서 찰지고 기름지고 윤기나게 이 사람들은 밥을 잘 짓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쌀에 정말 올인을 해요. 우리가 얼마큼 쌀밥에 집착하냐면 생각해보세요. 밀, 보리, 기장, 수수, 조피, 옥수수 쌀을 제외한 걸 우리는 잡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농답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물수자 밑에 밭전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예요. 다 밭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건 뭐냐면 농과 밭을 구분할 정도로 쌀의 위상을 확실하게 한국 사람들은 챙겨줬던 거예요. 가장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귀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빵, 떡, 술, 죽의 형태로 먹는 다른 곡물들조차 쌀밥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쌀밥이 모든 밥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이자 이상이자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쌀밥을 모방하는 대제품인 거예요. 작곡밥은. 이게 일본 작곡밥하고 또 다릅니다. 일본 작곡밥 얘기는 여기서 가능하지만 원래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보면 옥수수는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옥수수 나다를 그냥 먹으면 되지. 굳이 나다를 해체해가지고 밥 공기 위에 밥 공기 안에 넣어서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것은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쌀밥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감자 박사탕이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감자를 삶아서 껍질을 땄으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밥 공기 안에 넣어서 숟가락으로 누르고 부숴서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위해서 감자 박사탕이라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이만큼 한민족은 쌀밥 그 자체에 진심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빵, 떡, 술, 죽의 형태로 먹는 그런 곡물과 다르게 쌀밥은 세계 어디서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쌀은 맛이 있으면서도 없는 특이한 주식이에요. 주식의 조건은 맛이 없어야 되지만 맛이 없으면서 있어요. 쌀밥은. 다른 곡물들은 잡곡밥으로 먹는 사실은 없어요. 쌀밥에는 풍미가 있습니다. 주식이 될 자격이 있을 정도로 밋밋하지만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쌀밥을 우리는 유전자처럼 문화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쌀밥을 먹는 것, 밥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서 한식 밥상의 기본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태어난 데는 방배동인데요. 정말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방배 산부인과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그 방배 산부인과는 현재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맥도날드 방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자리에 이렇게 딱 가보면 그 맥도날드 맥 아저씨 있잖아요. 맥 아저씨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쭉 제 유년기를 보냈던 곳은 봉천동이었어요. 옛날에 봉천동 산동네, 달동네라고 불리는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78년대에 태어났습니다. 70년대에는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상경을 많이 했잖아요. 일거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가난한 애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와서 결혼해서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일푼으로 출발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단칸방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원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이 단칸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든 돈 없는 신혼부부들이 단칸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곳이 봉천동 산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동네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길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제대로 된 난 길로 다니면 엄청나게 짧은 거리를 원래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애들은 다 담을 넘었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편인데 지금도 담 넘는 걸 정말 잘합니다. 어릴 때 몇 년 동안 담을 타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실 하면 안 되는 운동이지만 어디 숙소 같은 데 있으면 숙소가 기친다.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와서 놀다가 재미로 그냥 벽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네, 봉천동 출신은 다 알죠. 그렇게 넘어가면 그 다른 집 아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안 그러고 아줌마 저 못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머니가 뭐 기분이 좋으면 대문트 주스 주고 그랬어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네 집에 한 번씩 가서 다 밥을 먹어요. 다 밥을 먹는데 전국에서 신혼부부들이 올라온 동네다 보니까 정말 전국 팔도 음식을 다 먹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김치 냄새부터 달라요. 전라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은 김치 냄새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음식은 맛있는데 강원도 김치가 너무 맛이 없어요. 김치에서 물맛이 납니다. 물맛.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향민 가족, 실향민 집안에 우성도 있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3살 때 개성에서 내려온 원래 이제 피난 내려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북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외할머니한테 드려요. 저희 친할머니는 충청북도 분이세요. 원래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제 지역이 갈리는 거예요. 친구네 집에 가고 친구네 집도 우리 집에 가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마다 지역마다 음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한식의 종류라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김치맛이 있고 저 집은 김치맛이 있고 처음에는 각 집안의 각 지역의 개성 특징에만 제 의식이 집중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김치와 경상도 김치는 맛이 정말 다르지만 한국 사람은 밥상에 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는데 어떤 집은 미역국에 가자미를 넣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이라고 하는 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역을 먹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속에서 저는 한식을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라서 이렇게 잘 언어하지 못했지만 나이 먹고 한식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식은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왕부터 노비까지 밥, 국, 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식은 보편적이고 구성이 엄청나게 넓네요. 왜 그런지를 보면 밥 중심의 공간 정리라는 거죠. 한식으로 코스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요리사들이 항상 토로하는 게 한식은 코스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코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계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상을 그대로 봤잖아요. 여러 가지 요리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시간 단계형이 아니라 공간 전개형이라고 합니다. 한식은 전 세계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공간 전개적이에요. 가장 시간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시간 단계성도 있죠. 저 다 먹고 나면 숭늉 나오잖아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밥을 먹어야 된다. 쌀밥일 수도 있고 잡곡밥일 수도 있겠죠. 이 주식을 먹을 때 주식을 씹어 먹을 때 입안에 침이 고여서 씹어 먹는 것을 수월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국이 필요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전 세계 문화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프랑스 귀족들은 밥을 먹을 때 뭐 먹습니까? 와인을 마시죠. 와인은 그 자체로 액체이기도 하지만 신맛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라서도 목 넘김에 좋지만 신맛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침이 나오게 하는데 좋아요. 우리나라의 김치도 입안에서 침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전까지 모든 김치는 물김치였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죠. 세상에서 가장 맥주가 신 나라가 독일이에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맥주를 마시거든요. 식사를 돕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시게 먹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문화는 식사 중에 커피를 마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은 매우 독특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그런 것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식의 구성은 엄밀합니다. 노비도 왕도 밥, 국, 삼찬, 김치를 만드시는 거죠. 구성은 엄밀한데요. 자, 밥이 있으면 국이 있어야 되고 김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찬이 있어요. 뭐 가난한 집안이라면 푸석밖에 없겠죠. 근데 좀 고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밥국 찬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국이 없으면 뭐는 있어야 됩니까? 예, 찌개는 있어야죠. 자, 그런데 메인 요리, 중심이 되는 요리가 찬 중에 없고 국물 요리가 중심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탕이라고 하죠. 예, 국, 찌개, 탕, 국물을 만드시 있어야 된다는 굉장한 엄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식은 매우 특이해요. 쌀밥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식의 구성은 정말 엄밀하고 엄격해요. 그런데 한식의 내용은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국이 있는 자리에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해줬는데, 오늘은 카레네, 짜장인데, 국이 있는 자리에 카레나 짜장이 있어도 상관없죠. 한국인은 본능적으로 국물이 있는 자리에 국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한식이라고 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얼마든지 한식의 구성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 반찬 모아진 밥국 삼찬에서 반찬 중에 돈가스가 있어도 그건 매우 한국적인 밥상이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도 밥국 찬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식은 구성은 정말로 엄격하지만 그 구성만 갖춰진다면 그 안의 내용은 정말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라는 게 한식만 갖고 있는 이상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엄밀한 구성이 약간의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뭐냐면 국밥. 국, 밥, 찬이 있어야 되는데 국과 밥을 합치면 국밥이 되죠. 국밥은 수백 년 동안 아직도 대구나 안동 이런 보수적인 지역에만 아직도 패스트푸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 양반들이 주말을 지나다가 자기도 국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양반이 국밥이라는 걸 먹겠습니까? 국과 밥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국밥이 나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따로 국밥의 유래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비빔밥을 정말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양반도 옛날에 이 비빔밥을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뭡니까? 그러니까 밥과 국을 합치면 국밥이 되지만 밥과 찬을 합치면 비빔밥이 되잖아요. 이거는 서민들의 패스트푸드니까 양반들이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양반 그렇게 폼내고 뒤집지고 애템하고 다니더니 비빔밥을 먹었다고?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헛제사밥이라고 부릅니다. 헛제사밥은 뭐냐면 원래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날인 셈 치고 헛제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을 밥에 비벼버리라고요. 비빔밥에 해버려요. 그래서 헛제사밥에는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장으로 넣고 비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추는 제사상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춧가루는 귀신을 내쫓거든요. 조상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헛제사밥은 빨간색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국밥과 비빔밥처럼. 하지만 그것은 한식의 엄격한 구성에서의 바리에이션, 구성에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정말 비건의 천국이야. 너무 맛있다는데, 특히 채식주의자들이. 그런데 비건의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나물 먹는 문화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쌀을 가을에 수확을 해요. 수확한 자리에 바로 보리를 심습니다. 쌀로 겨울을 하면 이 쌀로 1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로 1년을 버틸 수 없는 게 한반도의 비극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촉박하게 살았던 거예요. 바로 보리 농사를 심는데 쌀은
봄이 되면 떨어집니다. 가뭄이었다면 겨울에 떨어졌겠죠. 풍년이 들었어도 5월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리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체로는 6월 중순에 보리가 여물어요. 그러면 공백이 발생합니다. 쌀이 다 떨어졌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그 기간을 봄에 굽는다고 해서 춘궁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일제 쌀 수탈 당하면서 춘궁기가 길어져요. 길어진 춘궁기를 보릿고개라고 했던 겁니다. 원래 보릿고개는 조선시대에도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쪽으로 쓰는 말이었어요. 맹령이라고 한자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전국으로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처럼 확대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우리가 굶었기 때문에 그 일본보다 키가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1990년대에 다시 재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인은 나물을 먹고 김치를 먹을까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농사 주기와 사계절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인 때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채소가 아니라 우리는 채소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버텨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는 나물 문화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사리는요 외국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서 마트에 진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나물의 대부분은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물은 독초기 때문이에요. 다 독을 갖고 있습니다. 두릅도 독초예요. 명이나물도 독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물을 부쳐서 먹을 때 거의 100이면 100 나물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레시피의 기본이 뭐죠? 끓는 소금물에 나물을 한번 데치죠. 이것은 독을 빼는 제독 과정입니다. 우리는 독이 있는 그 식물을 독을 빼가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그 봄이 오면 향긋한 봄나물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춘궁기에서 유래된 생존 투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봄나물에는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봄에는 만물이 솟아나죠. 새순이 돋습니다. 나물들은요, 우리가 먹는 나물들은 봄에 가장 독성이 적어요. 그때가 어릴 때인데 그래서 여름부터는 두릅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명이나물도 여름부터 먹을 수가 없어요. 제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릅 같은 경우는 그 새순을 따서 이렇게 먹는데 굉장히 사실은 독성이 강한 식물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나물 중에 참나물, 방풍나물 여러분 많이 드시죠? 참나물, 방풍나물은 외국인들한테 대접하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심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 참나물, 방풍나물 먹고 알러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국인은 알러지가 적은 민족이에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그만큼 많이 죽어서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시죠. 정말 한국인은 알러지가 유난히 적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리콩나물 같은 경우는요 끓는 물에 데쳤다 말렸다를 4번을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먹었어요. 그래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시선에는 약간 빨간 버섯 같은 거예요. 절대 먹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관료시죠. 북한에서 탈북이 됐었던 태영호 영사. 이분이 덴마크에 외교관으로 가 있을 때 지천이 고사리였던 거예요. 공원에. 그래서 이거를 캐먹으려고 이거 캐고 있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태영호 부부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얘기죠.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정말 맛있는 데 맛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 실험과 창의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가지고 실행해야만 했던 나무를 부르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목피라는 말이 보통 있는데 목피는 소나무 껍질을 깠을 때 그 안에 있는 얇은 막 하나를 그거를 이제 갈아서 먹는 게 목피고요. 초고는 우리 지금도 많이 먹죠.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칩 이런 거 다 캐먹죠. 그리고 해조류. 우리는
해조류에 고유명사를 붙이고 가장 많은 종류의 해조류를 먹습니다. 30종의 해조류를 먹어요. 이것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건 그만큼 다 악착같이 먹어도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먹고 살려고 사할린에 진출했습니다. 사할린.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당연히 러시아 땅이니까 살고 있었죠. 근데 사할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저 한국인들은 이 동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한국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뭘 저렇게 먹나 봤더니 바다에서 미역 건조를 해서 미역국을 먹고 고사리 나물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김치도 먹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한테 전수를 받아서 사할린 지역에 가면 아직도 사할린 지역 한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한식을 먹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현지인들보다 더 잘 살게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주, 간도, 러시아 쪽으로 진출했던 우리 까이스키, 고려인들이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쌀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안 죽지? 왜 안 죽고 농사도 성공하고 얼굴에 때까지 좋지? 그래서 스탈린이 나쁜 짓을 합니다. 더 농사가 안 될 것으로 예정되는 더 척박한 지역에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강제 이주를 당하고 나서 쌀농사에 다 성공을 했고요. 원래부터 대대로 그 동네에 살던 현지인들보다 부유해지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3년씩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어떻게든 농사에 성공을 해요. 두 번째 해에는 잉여 농산물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해부터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쌀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알려줬던 곳에 가서 쌀농사를 지어서 현지인들보다 3년 만에 부자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지옥 훈련을 거치지 않지. 외국에 나가서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용병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가지 종류의 해조류를 먹는 매우 특이한 민족이죠. 그래서 조금 먹기도 해조류도 나물 문화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생존 투쟁의 실험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겨울도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한반도의 겨울은 제가 하얀 사막, 추운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겨울은 정말 너무나 척박해요. 여러분, 곰이 겨울잠 자잖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의 특징은 추워서 자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한국인들은 겨울잠 잘 수가 없잖아요. 물론 쌀은 있죠. 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지만 그 쌀만 먹으면 사람 병 걸려요. 식빵만 먹으면 사람 병 걸리잖아요. 무기질, 비타민, 이런 유의미한 영양 정보들이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치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여름에도 김치를 먹는다. 원래는 김치는 겨울 음식이에요. 김치는 우리가 정말 육식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선조들이 육식을 해야지 해소되는, 이 몸에 축적되는 정말 필수 영양분들이 있는데 그 영양분을 벌충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육식의 효과 첫 번째, 유산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단백질을 넣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상승해요. 두부를 먹어도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젖산점을 먹습니다. 칼슘 흡수율을 상승시켜요. 단백질과 칼슘은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가장 우리 몸이 원하는 게 단백질과 칼슘이에요. 김치는 유사 육식이에요. 그것이 김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겨울에 너무나 배가 부르시고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치학을 만든 거예요. 김치가 왜 유일할까요? 발효라고 하는 기술은 동서고금의 모든 민족의 문화는 다 갖고 있어요. 식물성 재료를 발효시켜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김치입니다. 저는 피클과 김치를 나눴는데, 피클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모든 저장, 식물성 저장 식품을 저는 퉁쳐서 여기서 피클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우크라우트, 일본의 다쿠아 혹은 다른 뭐 짠치들 있죠. 일본 일식집 가면 있는 그런 절인 채소들. 이런 모든 것, 중국은 김치를 한자로 음치할 수가 없어서 파오차이로 김치 부르죠. 원래 파오차이 중국에 있는 음식이에요. 이것도 피클의 한 종류입니다. 잼도 피클의 한 종류예요. 신맛이나 짠맛이 아니라 당분으로 식물성 재료를 절였죠. 피클은 정적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피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여서 고정하는 게 피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성분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김치는 동적이에요. 기를 쓰고 살려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유산균이나 다른 성분들이 살아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맛은 비타민 C죠. 비타민 C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굳이 김치를 만드는 거죠. 김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노동입니다. 장독대를 마련해야 하고요. 장독대는 비싼 물건이고요. 그 장독대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요. 장독대를 땅에 지방에 따라서 땅에 파묻어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북 지역에 김치류 같은 걸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야 해요. 엄청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요. 전까지 필요하잖아요. 굳이 단백질 흡수를 상승, 칼슘 흡수를 상승, 그 다음에 유산균과 비타민을 흡수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굳이 우리나라에만 김치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는 중국이 원조다라고 말하는 중국은 정말로 가소리죠. 김치라고 하는 건 나물과 마찬가지죠. 한반도의 농사 주기와 사계절의 특징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이 실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가먹는 김치를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딸기나 아보카도로도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어떤 형태로도 먹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한국 사람들 음식에 대한 창의성이 나옵니다. 원래부터 창의적인 민족은 없어요. 하지만 창의성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 투쟁 결과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성을 자랑스러워도 돼요.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창의성이라고 해도 그것이 창의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물성 김치 식혜의 종류도 제가 생각보다 포기했어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이소박이 안에 굴, 쑥박이로 넣은 것처럼 동물성 김치와 식물성 김치의 조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거의 무한이죠. 그리고 젓갈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한국에는 명란젓 같은 젓갈이 한 300가지는 될걸? 이러면 일본 사람들 농담이 좋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명란젓이 일본에 건너가서 메이타이코라고 불리는 그 일본 명란젓이 있죠. 그거는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던 한 일본인이 명란젓 만드는 법을 자갈치 시장에서 배워서 일본에 가서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몇 가지 젓갈이 있지만 일본에서 명란젓만 파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자갈치 시장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란젓과 같은 것들이, 이것도 제가 생각보다 포기했어요. 300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식의 특징은 자유로움, 그 다음에 절박함,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의 종류도 종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발효하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무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식은 엄격한 구성과 그 구성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무한성,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저는 한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잠시만 얘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역사는 한반도 주민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선조들이 살아왔던 과정이 보면은 다 녹아 있어요. 생존 투쟁으로 시작된 한상을 먹는 거죠. 자, 바로 옆에 미역국 있죠. 저 미역 외국에서 원래 안 먹는 거예요. 우리만 먹는데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성기들이 보이죠. 나물이 보입니다. 외국에서 안 먹는 것들 깻잎도 보이죠. 뭐 중간에 고기가 올려져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한식의 구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내려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그러나 먹고 살아서 후손을 우리를 남기는데 기어이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를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는 저들을 굉장히 조마조마 했습니다. 아마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 느껴지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토론자님께서 앞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님께서는 최정숙 충북 음성 동성중학교 대학생이 와주셨고요. 김상은 대구 한샘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한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아시죠? 마지막 그 학교에서 마지막 그 발표자들은 항상 시간이 좀 쫓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대장선생님께서 먼저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서 동성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장 최정숙입니다. 이번에 제주교육 국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어제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제주교육의 미래가 참 밝구나. 그리고 이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뜨겁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식에 대한 그 주제로 발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일단 홍대선 작가님의 그 한국인의 밥상에 나타난 과학과 문화라는 주제의 발표 내용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흥미롭고 그 신선한 주제였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한국인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어릴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홍대선 작가님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급하게 사서 읽어봤어요.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근 신화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내용이라서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궁금증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 속에 그 세균을 처치하는 마늘과 감염을 막는 쑥이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먹기 위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그런 과학적 의미가 있는 걸 보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참 놀랍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도 보면 뭐 사회교과 시간에 또는 역사교과 시간에 뭐 연대기 중심 아니면 지리 중심 우리나라가 뭐 뚜렷한 사계절의 기후 특징이 있고 국제 정세 속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이런 그리고 너무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강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또 책을 보면서 오히려 척박한 지리 환경 속에서 그 추운 겨울과 봄을 견디기 위해 말리고 담그고 절이고 발효시키면서 창의성을 내면서 삶을 지켜낸 아주 강한 민족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 선조들이 벼농사에 기반한 문명과 그 쌀이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밥심으로 살고 밥을 보약으로 여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햇반을 데워 먹는데 우리가 쌀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런 햇반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정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 쌀알이 살아있는 것처럼 금방 갓 지은 밥처럼 너무 맛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 놀라운 우리가 쌀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그런 창작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12월 3일자로 한국의 장단국의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장만 때문이 아니라 장을 만들면서 다 함께 거기 참여하면서 그 공동체의 문화라는 점에 큰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히려 이렇게 토론자로 오면서 다시 우리 밥상에 대해서 우리 한식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오히려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한식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K 문화 속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큰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식 속에 스며든 그런 조상님들의 과학적 지혜와 한식이 품고 있는 민족 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민족이 흥이 많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지혜롭고 강인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뭐 햄버거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서양식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학생들이 맛 때문만은 아닐까 하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걔네들 어차피 다 잘하는 국밥 먹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후라이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니까 햄버거처럼 이 세 음식을 처음 먹는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나 이러는데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국밥을 먹는 한국인인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성장기 어린이들은 직접적으로 칼로리의 맛이 전달받는 그 느낌을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고칼로리의 어떤 기름진 거 이런 그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 서양 음식에 어린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큰 애들이 엄마 한식 싫어 이러면서 치킨 사줘 이렇게 큰 애들이 결국 한국인은 한식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식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마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식은 감칠맛이 굉장히 강한 그 장르이기도 하지만 감칠맛의 종류도 지나치게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한식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석처럼 밥과 한식에 이렇게 들러붙는 그런 운명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저는 제가 이제 경기 북부에 살아요. 의정부 사는데 옛날부터 미국 군무원 그다음에 미군 가족들이 많은 동네예요. 지금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빠졌지만 조금만 더 양쪽 동두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아직도 미군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이 많습니다. 백인과 흑인들이 많아요. 5, 6년 전에만 해도요. 저희 동네 맥도날드에 가면 저녁 시간에 가면 한 두세 명 빼고 다 흑인 백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고향의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동두천에 올라가도 버거킹 맥도날드 가면 저녁 시간에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LA에서 뉴욕에서 스타들이 한식 먹는 인스타 올리잖아요. 그리고 돼지국밥이 뉴욕에서 4만 원이에요 한 그릇에. 근데 한국에 와서 한식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걸 이제 생각하잖아요. 맥도날드는 미국에 돌아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그냥 그 뉴욕에서 부자들이 웨이팅 줄 서가면서 4만 원에 먹는 돼지국밥 우리는 7천 원에 먹는다 이렇게 먹는데 이 미국 부모들의 그 걱정이 애들이 한식을 먹으니까 다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한다. 그만큼 이제 중독성이랄지 이런 게 지나치게 강한 음식이 한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마 또 다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토론자로 우리 김사연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 대구에서 온 대구 한센초등학교 교감 김사연입니다. 네, 오늘 홍대선 작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뵀는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었던 밥상에 올라온 밥과 반찬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생존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논해 주신 것이 참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또 척박한 환경에서 함께 사는 이웃은 경쟁자일 듯 한데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쌀농사를 통해서 협력하는 문화를 봤을 때 우리 민족 안에는 협동심도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밥상 속에서 한국인의 개척정신, 실험정신, 과학적 창의성, 협동심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세션의 주제가 미래 설계를 위한 과학교육이라서 이 내용을 미래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미래 교육의 목표는 웰빙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은 변혁적 역량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급변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 갈등과 딜레마를 조성하는 능력, 또 책임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변혁적 영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도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사회처럼 척박한 환경입니다. 어떤 것이 척박하냐 하면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많고 또 온라인 세계에 빠진 학생들이 많아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길러줘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닥친 지금 실천 교육이 더욱 촉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한국인의 개척정신, 또 실험정신, 또 창의성 협동심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학교 교육이고 또 이 세션의 주제인 미래 설계를 위한 과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여러 교과와 융합해서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죠. 어제 글로벌 교육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교육도 지역 그리고 세계와 연계한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국인의 밥상 속에서 찾으셨는데요. 밥상을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었고요. 아, 예.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렸을 때의 경험, 일단 토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평생 원래 음식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2011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굉장히 여기저기 안 좋아서 투병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신데 거기서 이제 무협제를 맞으신 분이에요. 무협제를 맞으신 분이고 이제 몸에 총을 자국이 3개가 나있는 그 부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국가상의 유공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중증 당뇨에 이제 그때부터 그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간병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간병만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간병을 하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안 계시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접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생도 아프거든요. 동생이 그 간염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서 동생은 어떤 음식을 또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사람의 음식을 몸에 맞는 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제 것까지 따로 만들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 2사람이 2가족이 음식을 안 남기면 저는 그냥 밥을 안 먹는다든지 하고 맛없어 해서 남기면 저는 제가 그걸 처리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식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뭐 나물을 묻혀도 그러니까 저는 작가다 보니까 왜 한국인은 참나물 같은 걸 먹지? 참나물을 묻히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 레시피에 접근을 하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전 작가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한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틀이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 종료되겠죠. 네. 시간이 5시 5분입니다. 저희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갖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딱 하나 받았습니다. 뭐 밥에 대한 이야기니까 혹시나 질문 참 작가님한테 꼭 들어야 되겠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아마 한식 시간 얘기 드릴 것 같으신데 하시기 전에 혹시나 네 집에 가시 마음이 큰 걸로 이해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으셨죠?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맞게 미래를 위한 그 과학 교육, 우리가 꼭 과목으로서 과학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이 과학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와 토론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2024년 제주교육 컨퍼런스 이틀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 컨벤션을 세워. 뒤에다 점.